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내게 찌개를 떠주었다. 바로 그때 딸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냅킨 밑으로 쪽지 하나를 슬며시 밀어넣었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보니 먹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우리 집 반려견 레이가 식탁 위로 뛰어올라 그 찌개를 핥아 먹기 시작했다. 내가 레이를 향해 돌아섰을 때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정보랍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이상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남편 민주는 아직 자고 있고 자신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일 시간이었다.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의 아침은 늘 한결같았다. 그녀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거나 죽을 끓였다. 남편은 식사가 다 차려지면 식탁에 앉아 휴대폰으로 아침 뉴스를 훑어보고는 다녀올게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출근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굳어진 일상이었다. 가운을 걸친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다. 민준이 싱크대에서 컵을 헹구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자 얼굴에 스친 미소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문 앞에 멈춰섰다. 좋은 아침, 그는 거의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커피 타놨어. 앉아. 금방 가져다 줄게. 서연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말없이 식탁으로 걸어갔다. 민주는 결코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다. 무뚝뚝하지는 않았지만 살가운 편도 아니었다. 그들의 결혼은 오래전에 습관이 되어버렸고 한 공간에서 함께 사는 동거 생활에 가까웠다. 그녀는 주로 집안일을 돌봤고 그는 돈을 벌었다. 그렇게 정해진 역할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남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서연은 그가 면도를 하고 새 셔츠까지 입은 것을 알아차렸다. 평소 아침에 그는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구겨진 티셔츠 차림으로 있다가 출근 직전에야 몸단장을 하곤 했다. 오늘 좋아 보이네. 그녀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으로 자기 컵을 감쌌다. 요즘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일 때문에 문제도 많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이야. 이제부터라도 잘하고 싶어서. 서연은 남편을 살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행동에 무언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정말로 달라지기로 결심한 걸까? 아니면 그저 잠을 푹 자서 기분이 좋은 걸까? 그때 그들의 15살짜리 딸 지민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잠이 덜 깬 채 얼굴에는 사춘기 특유의 시무룩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지민은 이른 시간에 식탁에 앉아있는 아빠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아빠가 웬일로 집에 있어? 소녀가 놀란 듯 물었다. 우리 딸도 좋은 아침. 민준이 빙그레 웃었다. 그냥 가족이랑 같이 아침 먹고 싶어서. 이상할 거 없잖아. 지민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서연이 빵과 버터를 꺼내려고 일어서자 남편이 그녀를 막았다. 앉아있어. 내가 할게. 그가 윙크하며 말했다. 오늘 당신은 좀 쉬어.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고 서연은 나도 모르겠다는 듯 살짝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들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정적을 깨는 것은 찻숟가락이 도자기 컵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문밖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으르렁거림뿐이었다. 그들의 레브라도 레이가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조르는 소리였다. 잠깐만. 문 열어주고 올게. 서연이 중얼거렸지만 민준이 다시 그녀를 막았다. 내가 할게. 당신은 편하게 커피 마시고 있어? 그는 현관으로 나갔고 잠시 후 기쁨에 참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레이가 꼬리를 흔들며 부엌으로 달려들어와 곧장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항상 식탁에서 무언가를 챙겨주곤 했다. 개는 축축한 코를 그녀의 무릎에 비볐고 서연은 기계적으로 개의 넓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완전히 다 컸네. 민준이 돌아오며 말했다. 5살이지. 아니, 6살이야. 지민이 바로잡았다. 우리가 레이 데려왔을 때 내가 9살이었잖아. 기억나, 엄마. 상자 안에서 벌벌 떨던 조그만 강아지였는데 서연은 어느 겨울 저녁 아파트 현관에서 발견했던 그 강아지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울면서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서연은 딸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때 민주는 개를 키우면 집이 더러워지고 털이 날리고 돈만 더 든다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강아지는 가족이 되었고 거대하고 마음씨 좋은 개로 자라났다. 남편조차 점차 레이에게 익숙해졌지만 특별한 애정을 보인 적은 없었다. 민주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아내를 무언가 가늠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오늘 점심은 내가 한번 해볼까? 그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서연은 하마터면 사례가 들릴 뻔했다. 지민은 빵 조각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그대로 멈췄다. 뭐라고? 서연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응, 나 오늘 낮에 집에 있거든. 약속이 취소돼서 저녁까지 시간이 비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찌개라도 끓이지. 뭐, 간단한 걸로. 아빠가 찌개를. 지민이 피식 웃었지만 아빠의 시선에 금방 표정을 바꿨다. 아, 그러니까 그거 좋겠다. 아빠. 그럼 됐네? 엄마는 좀 쉬고. 내가 부엌에서 아주 쓸모없는 놈은 아니란 걸 증명해 보이지.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한 듯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았다. 최근 몇 달 사이 그는 많이 변했다. 말수가 적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으며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잦았다. 집에 돌아올 때면 담배 냄새뿐만 아니라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풍기기도 했다. 서연은 알아채지 못한 척했다. 소란을 피우는 것이 두려웠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툰 적이 없었다. 그저 말없이 서서히 서로에게서 멀어져 갈 뿐이었다. 이상한 전화 통화도 있었다. 민주는 다른 방으로 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통화했고 서연이 들어가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무슨 전화냐고 물으면 업무상. 파트너들인데 좀 복잡해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믿었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두려웠으니까. 집안의 돈도 평소보다 빨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민준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서연에게 주었지만 최근 2달 동안은 자금 사정이 빠듯하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서연은 사소한 것까지 아껴가며 모든 면에서 절약했지만 민주는 그 와중에도 비싼 셔츠와 새 구두를 사 신었다. 한 번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새 옷 살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그는 보너스를 받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엄마, 나 이제 가야 해. 지민이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 수학 시험 있어?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서연이 버릇처럼 말했지만 딸은 이미 자기 방으로 달려간 후였다. 민주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금방 크네. 곧 다 큰 어른이 되겠어? 응. 서연은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셨다. 내년이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과외 선생님도 알아봐야 하고 대학교 등록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컵을 챙겼다. 알았어. 나도 옷 갈아입으러 가야겠다. 오전에 우체국에도 잠깐 들러야 하고. 그가 나가고 서연은 식탁에 홀로 남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곱씹었다. 레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충성스러운 눈빛으로 아래에서 올려다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믿음직한 레이는 그녀가 힘들 때면 늘 곁에 있어 주었다. 마치 모든 것을 느낀다는 듯이. 이게 무슨 일일까? 서연은 개의 귀를 긁어주며 속삭였다. 그 사람 왜 저러는 걸까? 레이는 그저 한숨을 내쉬고는 어루만지는 손길을 즐기며 눈을 감았다. 개들은 뭔가 잘못되면 항상 알아채지. 서연은 생각했다. 레이는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 지민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이미 옷을 다 입고 어깨에는 책가방을 맨 채였다. 서연은 늘 그랬듯 현관까지 딸을 배웅하며 점퍼 옷깃을 바로잡아주고 조심해라고 말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서서 엄마를 오랫동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지민아, 무슨 일 있니? 서연은 불안해졌다. 아니,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소녀는 계단으로 달려나갔고 서연은 문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긴 채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정말 30분 뒤에 어딘가로 나갔고 거의 1시간 만에 식료품이 든 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서연은 마침 출근하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근처 작은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했다.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돈벌이는 시원치 않았다.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녀는 봉지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고기, 감자, 당근, 양파. 찌개 끓이려고. 민주는 식료품을 식탁에 꺼내놓았다. 전부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런 사소한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그녀는 고기가 든 포장을 집어들었다. 신선한 소고기, 좋은 부위였다. 비쌀 텐데.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저녁에 빨리 뭐라도 만들게. 그녀가 자신 없게 제안했다. 괜찮다니까. 내가 한다고 했잖아. 당신은 항상 모든 걸 다 하잖아. 나도 한 번쯤은 실력 발휘 좀 하게 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거의 서운함이 묻어났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점퍼를 입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알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서연은 몇 주 전 아파트 현관에서 그녀를 붙잡았던 이웃 김 여사님의 말이 떠올랐다. 서연 씨,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박서방이 웬 여자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더군. 저기 골목 카페에서 둘이 껴안고 있는 걸 봤어. 서연은 그때 회사 동료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옆에서 고르게 숨 쉬며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고 아침에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다. 남은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부서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다. 일하는 내내 그녀는 남편과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했다. 동료 수진이 점심시간에 그녀가 넋이 나간 것을 눈치챘다. 그들은 창고에서 플라스틱 컵에 담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수진이 과자를 차에 찍으며 물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오늘 민준 씨가 점심을 직접 만든데 서연이 웃었다. 하지만 웃음소리에는 자신이 없었다. 민준 씨가 요리를 한다고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어쩌면 좋은 징조일 수도 있지? 남자들 가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면 저러잖아. 죄책감 덜어보려고. 무슨 죄책감? 서연은 경계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예수진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내 친구 남편이 그랬어. 한 달 동안 비단결처럼 굴면서 꽃다발 사오고 저녁 차리고 난리도 아니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도박으로 다 날린 거였어. 미리 죄를 씻고 있었던 거지? 서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만약 민준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빚 같은 거 그는 확실히 최근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전화도 두세 번 만에 받았으며 시선을 피하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상하게 자리를 비우는 일도 있었다. 담배 사러 가게에 간다거나 그냥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예전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오수진은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말했다.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서연이 메아리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죄어왔다. 남은 하루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었다. 서연은 10분마다 시계를 보며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 맥주와 과자를 사러 온 대학생들. 그들 모두 무언가를 묻고 관심을 요구했지만 서연은 집과 남편, 그리고 그 이상했던 아침을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응대했다. 4시에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아? 딸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오늘 제 시간에 집에 올 거지? 물론이지. 평소처럼 6시에 끝나. 알았어. 지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덧붙였다. 엄마, 조심해. 뭘 조심하라는 거야? 지민아, 너 자꾸 겁을 주네. 나중에 설명할게. 그냥 조심해. 딸이 전화를 끊자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자 냄새가 났다. 무언가 끓고 있었고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풍겼다. 민준이 정말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문을 열고 아파트로 들어섰다. 레이가 기쁘게 짖으며 뛰어와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만 평소의 차분한 눈에는 불안감 같은 것이 스치고 있었다. 조용, 조용. 착하지? 서연은 점퍼를 벗으며 개를 달랬다.
손이 떨려 단추를 구멍에 제대로 끼울 수가 없었다. 부엌에는 정말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른 민준이 냄비에 담긴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침과 똑같은 어색한 미소였다. 딱 맞춰서 왔네. 이제 저녁 먹자. 서연은 가까이 다가가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찌개는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고기 조각과 채소가 떠 있었고 국물은 맑았다. 나쁘지 않네. 그녀가 조심스럽게 칭찬했다. 처음 만드는 건데도 잘했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민주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냄비를 불에서 내렸다. 지민이 불러. 저녁 먹으라고. 서연은 딸의 방으로 갔다. 지민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에 코를 박고 있었지만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손가락은 초조하게 책장 모서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민아, 밥 먹자. 아빠가 찌개 끓였어. 딸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그늘이 져 있었다. 너 혹시 아프니? 서연은 걱정하며 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지민은 교과서를 덮고 일어섰지만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걸음이 느렸다. 세 사람은 부엌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이미 찌개를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있었다. 첫 번째 그릇을 서연 앞에 놓았다. 자, 먹어봐. 오직 당신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어.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이상한 음조가 섞여 있었다. 레이는 식탁 밑에 자리를 잡고 앞발에 머리를 기댔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그는 긴장한 채 민준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지민이 잔뜩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딸은 엄마의 그릇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은 입으로 가는 도중에 마치 얼어붙은 듯 멈췄다. 지민은 맞은편에 하얗게 질린 채 앉아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과 딸의 몫으로 찌개를 푸고 있었다.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그는 분명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 듯 보였다. 자, 어서 먹어봐. 그가 아내를 재촉했다. 걱정하지 마.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대로 다 했으니까. 서연은 국물을 조금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바로 그때 지민이 갑자기 포크를 떨어뜨렸다. 포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소녀는 그것을 줍겠다며 식탁 밑으로 몸을 숙였다. 칠칠 맞기는 민준이 투덜거렸다. 지민아, 언제까지 그럴래? 이제 다 컸잖아. 하지만 딸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식탁 밑에서 꾸물거렸고 서연은 무언가 자신의 다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지민이 그녀의 손에 잡고 구겨진 종이 같은 것을 쥐어준 것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오므려 쪽지를 손바닥 안에 숨겼다. 지민이 포크를 손에 들고 식탁 밑에서 나왔다. 얼굴은 긴장으로 붉어져 있었다. 찾았어. 그녀가 중얼거리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민주는 딸을 곁눈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찌개를 먹기 시작했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전문가인 양 고개를 끄덕였다. 꽤 괜찮은데? 나 요리 강좌라도 등록해야 하나? 그가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냅킨 밑에서 몰래 쪽지를 폈다. 거기에는 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분명 급하게 쓴 듯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먹지 마.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딸을 보았다. 지민은 거의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아빠에게로 다시 엄마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온 얼굴이 외치고 있었다. 제발 먹지 마. 먹지 마세요. 서연아, 왜 안 먹어? 다 식겠다.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니, 그냥 너무 뜨거워서. 서연은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애쓰며 재빨리 대답했다. 조금만 식혔다가 먹으려고. 애처럼 숟가락에다 대고 후후 불어서 먹어. 민준이 피식 웃었다. 지민아, 너는 왜 안 먹어? 맛없어. 아니, 괜찮아. 후 소녀는 찌개를 조금 떠서 입으로 가져갔지만 갑자기 멈췄다. 아빠는 먹어봤어? 물론이지. 끓이면서 간 봤지? 괜찮아. 간도 딱 맞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힘겹게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끔찍한 무언가가.
민준이 다시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왜 그냥 앉아있기만 해? 식은 찌개는 찌개도 아니야. 어서 먹어. 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다시 국물을 떴다. 식탁 밑에서 무언가 무겁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발치에 누워있던 레이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다. 있잖아, 나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머리가 어지러워. 혈압이 올랐나 봐. 또 그 혈압 타령, 민준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럼 물이라도 좀 마셔. 그는 일어나서 수돗물을 한 컵 따라 그릇 옆에 놓아주었다. 서연은 몇 모금 마셨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지민이 뭐라고 썼더라? 먹지 마. 왜? 찌개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레이가 갑자기 식탁 밑에서 일어나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커다란 갈색 눈이 충성스럽게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하듯 쳐다보고 있었다. 맛있는 것을 달라는 신호였다. 걔는 저녁 식사 때마다 늘 그랬다. 레이, 안 돼. 제자리로 가.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계속 서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낑낑거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터무니없는 생각이 스쳤다. 만약 찌개에 뭔가 잘못됐다면? 만약 지민이가 나에게 경고하는 거라면? 어쩌면? 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식탁 밑으로 손을 내렸다. 레이는 즉시 숟가락에 있는 것을 핥아 먹고는 만족스럽게 킁킁거렸다. 민주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마침 빵을 가지러 냉장고 쪽으로 돌아선 참이었다. 자, 빵이랑 같이 먹어. 그게 더 맛있어. 그는 식탁에 썰어놓은 식빵을 놓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빵 한 조각을 집어찌개에 찍는 척했다. 지민은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 얼굴 위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지민아, 너 왜 울어?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요.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의 소녀는 경련하듯 침을 삼켰다.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숙제도 해야 해서. 일단 먹고. 내가 걔 주려고 끓인 거 아니잖아. 민준이 매정하게 말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떴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다. 딸이 자신에게 먹지 말라고 경고한 바로 그것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지민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민주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내가 우리 딸 차나 한 잔 타줘야겠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 좀 봐. 정말 피곤했나 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스레인지로 가서 주전자에 불을 켰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계속 식사를 했다. 그가 정신이 팔린 사이 서연은 지민의 뒤로 다가가 재빨리 딸의 그릇을 자신의 거의 가득 찬 그릇과 바꿨다. 그리고 지민의 거의 빈 그릇을 자기 자리에 놓았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그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민은 고마운 눈빛으로 엄마를 보았고 두 사람은 짧고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이제 서연의 앞에는 지민의 거의 빈 그릇이, 딸의 앞에는 서연의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두었다. 있잖아, 지민아. 너 정말 안 좋아 보인다. 가서 누워있어? 내가 방으로 차 갖다 줄게. 왜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 다 안 먹었. 지민이 말을 더듬었다. 괜찮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당신도 괜찮지? 딸이 아픈 것 같은데? 민주는 지민을 뜯어보았다. 소녀는 정말로 아파 보였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알았어. 들어가. 나중에 체온 재보고. 그가 허락했다. 지민은 의자를 넘어뜨릴 뻔하며 너무나 빨리 일어나 부엌을 뛰쳐나갔다. 서연은 차를 따라 설탕을 넣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찻숟가락이 컵 벽에 부딪혀 딸랑거렸다. 당신도 오늘 좀 이상하네. 민준이 말했다. 둘 다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럴지도. 이서연은 찻잔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금방 올게. 그녀는 부엌을 나와 지민의 방으로 들어갔다. 딸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다가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왜 나한테 먹지 말라고 쓴 거야? 지민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엄마, 내가 봤어.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고 나서 내가 휴대폰을 깜빡해서 다시 돌아왔거든. 그때 아빠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작은 약병에서 하얀 가루 같은 걸 냄비에 쏟아붓고 있었어. 그러고는 그 약병을 재빨리 주머니에 숨기고 찌개를 젓기 시작했어.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이 그럴 리가?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그냥 소금이나 무슨 양념 같은 거였겠지. 그녀는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을 힘없이 내뱉었다. 엄마, 내가 아빠 얼굴을 봤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단 말이야. 몰래 한 짓이었어. 그리고 그거 알아? 아빠는 다른 냄비에 있는 찌개를 덜어서 먹었어. 내가 봤어. 냄비가 2개 있었어. 하나는 큰 거고 아빠가 엄마한테 퍼준 거 그리고 다른 작은 냄비가 있었는데 아빠는 거기서 자기 몫을 덜고는 그걸 재빨리 냉장고에 다시 숨겼어. 서연은 떨림을 멈추기 위해 팔로 자신을 감쌌다. 냄비 2개. 하나는 그녀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그를 위한 것.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민이 흐느꼈다. 직접 말하기는 무서웠어. 아빠가 무슨 짓을 할까 봐이 그래서 쪽지를 쓴 거야?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아가. 정말 모르겠어. 서연은 딸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중요한 건 내가 안 먹었고 나도 안 먹었다는 거야.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민준이 아니,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거기서 잠들었어? 와서 마저 먹어. 다 식겠네. 서연은 움찔했다. 돌아가야 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그가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됐다. 여기 있어? 문은 잠그지 말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속이 안 좋아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 그녀가 딸에게 재빨리 속삭였다. 지민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아무것도 먹지 마. 아빠가 주는 건 아무것도. 제발. 안 먹을게. 약속해.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의 앞에는 지민의 것이었던 거의 빈 그릇이 놓여 있었다. 거의 다 먹었네. 이민준이 놀란 듯 말했다. 속 안 좋다더니? 좀 나아졌어. 정말 혈압 때문이었나 봐. 이제 괜찮아졌어. 서연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그릇바닥에 남은 찌꺼기를 긁었다. 민주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끈질기게 무언가를 살피고 이해하려는 듯이. 맛있었어. 마침내 그가 물었다. 응, 아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맛있었어.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서연도 일어나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없이 그릇을 싱크대에 쌓았고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거웠다. 갑자기 식탁 밑에서 기침과 헐떡임이 뒤섞인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레이가 옆으로 누워 있었고 몸이 이상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레이, 그녀가 불렀다. 레이, 왜 그래? 걔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그러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쓰러졌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다. 엄마, 지민이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레이가 왜 그래요? 서연은 걔에게 달려가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레이는 고통으로 가득 찬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다. 숨은 가쁘고 거칠었다. 여보, 빨리. 수의사 불러. 빨리. 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죽어가는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기이한 무감각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거의 잿빛으로 변했다. 뭘 그렇게 서 있어. 지민도 개 옆에 무릎을 꿇고 개의 목을 감싸 안았다. 레이, 힘내. 아빠, 전화해요.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충격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깨달음, 그리고 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당신 알고 있었지? 서연이 속삭였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 레이의 온몸이 떨렸다. 다리가 경련하듯 움찔했고 이내 숨이 멎었다. 그냥 멎어버렸다. 커다란 갈색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다. 안 돼. 지민이 죽은 개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레이. 서연은 멈춰버린 그 눈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레이가 그녀를 구했다. 걔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찌개를 먹었고 그녀의 눈앞에서 죽었다. 그녀 대신 죽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민준을 바라보았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평온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상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다. 찌개에 뭘 넣었어?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나는 내가 아니야? 걔가 밖에서 뭘 주워 먹었겠지.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듯했다. 거짓말하지 마. 서연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나 다 알아. 지민이가 당신이 냄비에 뭘 넣는 걸 봤어. 냄비가 2개였던 것도 봤고. 당신 나를 독살하려 했어? 날 죽이려고 했다고.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민은 바닥에서 죽은 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고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인정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잘못 누른 후에야 겨우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 남편이 저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저희 집게가 죽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여전히 벽에 서 있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말을 끊었다. 조용히 해, 그냥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 마.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휴대폰을 든 채, 그는 벽에 기댄 채, 그들 사이 바닥에는 죽은 레이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는 지민이 울고 있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침묵과 고통으로 가득 찬 무한 속으로 늘어졌다. 지민은 식어가는 레이의 털에 얼굴을 묻은 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서연은 딸 옆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손바닥 아래로 딸의 몸이 가늘고 경련하듯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 때문에 죽었어. 지민이 흐느꼈다. 내가 쪽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그걸 먹었을 텐데. 쉬. 아가. 조용. 서연은 딸을 더 꽉 껴안았다. 넌 내 목숨을 구한 거야? 들었니? 내가 날 구했다고? 하지만 레이는 착한 개였어. 세상에서 제일 착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참아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지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버텨야 했다. 민주는 여전히 벽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두 팔은 힘없이 몸을 따라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죽은 개와 울고 있는 딸, 그리고 아내를 번갈아 보며 침묵했다. 서연이 그에게 시선을 돌리자 바로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왜?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대체 왜? 내가 당신한테 뭘 어쨌는데? 민주는 마치 얻어맞기라도 한 듯 움찔했다. 마른 입술을 축이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야 마침내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게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뭐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서연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지민은 걔 옆에 남겨둔 채였다. 실수로 독약을 사고, 실수로 그걸 찌개에 넣고, 실수로 당신이 먹을 찌개는 따로 끓였다고.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하고 차갑게 내뱉었다. 민주는 그 시선 아래에서 몸을 움츠렸다. 이유가 있었어. 당신은 이해 못해. 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 돈.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돈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다고? 보험금이 있었어. 당신 이름으로 된 5억 원짜리. 그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말했다. 내가 빚을 졌어? 심각하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서연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 있었다. 보험금. 그는 보험금 때문에 그녀를 죽이려 했다. 20년을 함께 산 여자, 자기 아이의 엄마를 그저 돈으로 바꾸려 했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스스로도 두려울 정도의 분노가 숨어 있었다. 민주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다. 대답해. 서연이 소리쳤다. 2달, 아니 3달 정도 됐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곧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 그때 보험금이 생각났어. 지민은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아빠는 괴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를,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못 볼 수도 있었어. 그랬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만약 지민이 휴대폰을 가지러 돌아오지 않았다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 레이 대신 서연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죽은 채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계단에서 빠른 발소리가 울렸다. 경찰이 빨리 도착했다. 서연은 문으로 다가가 열었다. 복도에는 40대쯤으로 보이는 제복 차림의 남자 2명과 좀 더 젊어 보이는 여경이 서 있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남자가 서연을 훑어보며 물었다. 네, 들어오세요. 서연은 옆으로 비켜섰다. 경찰들이 아파트로 들어섰다. 그들의 시선은 곧장 부엌 바닥에 누워있는 개에게로 향했다. 그 옆에는 눈물범벅이 된 지민이 앉아 있었고 벽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여경이 레이 옆에 쪼그려 앉아 그를 유심히 살폈다. 걔가 죽었군요. 네, 그 서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독이 든 찌개를 먹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위해 끓인 찌개를요? 남성 경찰이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사실입니까? 민준은 바닥만 쳐다보며 침묵했다. 남자가 더 큰 소리로 질문을 반복했다. 사실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중얼거렸다. 전화는 나중에 하시고 질문에 먼저 답하십시오. 음식에 독을 탔습니까? 민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성 경찰은 동료 여경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무전기를 꺼내 지원과 감식반을 요청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이 바닥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와 꼭 붙었다. 서연은 딸이 떨고 있는 것을 느끼며 꼭 안아주었다. 따님도 여기 있었습니까? 여경이 물었다. 네, 아침에 남편이 찌개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고 저에게 경고해줬어요. 서연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다면 목격자가 있군요. 여경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좋습니다. 남편분이 끓였다는 찌개는 어디 있습니까? 서연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를 가리켰다. 경찰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후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두 번째 냄비가 있었다. 작고 거의 가득 차 있는 냄비였다. 냄비가 두 개군요. 그녀가 말했다. 하나는 부인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본인을 위한 것. 제 딸이 남편이 다른 냄비에서 덜어 먹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확인해 주었다. 이후 30분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수사팀과 감식반, 그리고 다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부엌 사진을 찍고 두 냄비에서 찌개 샘플을 채취하고 죽은 개를 조사했다.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 누군가는 답변을 받아 적었다. 서연은 바닥에 누워있는 레이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기계적으로 말했다. 민주는 현장에서 바로 몸수색을 당했다. 그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이 나왔다.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아직 하얀 가루가 남아 있었다. 이게 뭡니까? 지친 얼굴의 키 큰 형사가 물었다. 민주는 침묵했다. 형사는 한숨을 쉬고 약병을 감식반원에게 넘겼다. 분석 의뢰하세요. 최대한 빨리. 찌개 샘플도 같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복도로 끌려나갔다. 그곳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고 아이의 아버지였으며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갑을 찬 범죄자가 되어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돌아보며 갑자기 불렀다. 미안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난 그냥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가 끌려나갔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 지민은 다시 조용하고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딸도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소녀가 속삭였다. 모르겠어, 아가. 정말 모르겠어? 형사가 그들 옆에 쪼그려 앉았다.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했다. 자신을 위해, 지민을 위해, 레이를 위해. 레이는 어떻게 돼요? 지민이 눈물 사이로 물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면 돌려드릴 겁니다. 그때 장례를 치러주시면 됩니다.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공을 응시했다. 부엌에서는 감식반원들이 계속 일하고 있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서연과 지민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서연은 한 사무실로 안내되어 형사 맞은편 책상에 앉았다. 지민은 다른 방으로 갔다. 아동 심리 전문가가 동석한 가운데 따로 조사를 받았다. 서연은 딸이 걱정되었지만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이해했다. 형사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다. 서연은 아침 남편의 이상한 행동부터 점심을 만들겠다는 그의 제안, 지민이 건넨 쪽지, 그리고 레이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거의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전에는 의심스러운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눈치챘던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최근 몇 달간의 남편의 이상한 냉담함, 그의 신경과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누던 전화통화, 돈 문제에 대한 변명들. 3달 전쯤부터 변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말수가 줄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회사에 늦게까지 있는 날이 잦아졌죠. 저는 그냥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애인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빚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야 말했어요. 심각한 빚을 졌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형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저희가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겁니다. 정말 빚이 있었다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서연이 진술을 마치자 그녀는 복도로 나갈 수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지민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백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옆에는 여성 심리학자가 조용히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지민이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왔다. 서연은 딸을 꼭 껴안았다. 그들은 복도 한가운데서 그렇게 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서연이 뒤따라 나온 형사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당분간 아파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 감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하룻밤 묵을 곳이 있으십니까? 서연은 당황했다.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 살고 계셨다. 친구 수진이라면 아마 재워줄 것이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다. 혹시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부검 결과는 며칠 걸릴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지민은 밖으로 나왔다. 이미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서연이야. 혹시 지민이랑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신세 져도 될까? 우리 집에 좀 일이 생겨서. 수진은 망설임 없이 그러라고 했다. 20분 후 그들은 이미 수진의 부엌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친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듣는 내내 눈이 점점 더 커졌다. 세상에, 서연아, 믿을 수가 없어. 민준 씨가 그는 항상 그렇게 조용하고 온순해 보였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지민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싼 채 말이 없었다. 시선은 초점을 잃고 멍했다. 지민아, 뭐라도 좀 먹어야지. 수진이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내가 금방 뭐라도 만들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모. 생각 없어요. 소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조금이라도 먹어.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 역시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위장이 단단한 덩어리처럼 뭉쳐 있었고 음식 생각만 해도 메스꺼웠다.
특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더더욱 그랬다. 그들은 수진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지민은 감정적인 탈진으로 금방 잠들었지만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이 맴돌았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리고 레이, 불쌍하고 충성스러운 레이,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그녀는 레이가 커다란 갈색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 꼬리를 흔들던 모습,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서연은 지민을 깨우지 않으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아침에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검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찌개에서는 쥐약인 브로디파쿰이 검출되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양이었다. 개의 사체에서도 동일한 독극물이 발견되었다. 사인은 급성 중독이었다. 남편분을 구속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일부 자백했습니다. 찌개에 독을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겁만 주려고 했다는군요. 물론 터무니없는 변명이고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그 밖에 또 무슨 말을 했나요? 서연이 물었다.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망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당하자 부인의 생명보험금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확인해보니 5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남편분이었고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정말로 돈 때문에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8년에서 15년까지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특히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들었다. 15년 이민주는 1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녀와 지민은 이 악몽을 잊으려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저희에게는 언제 데려갈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묻어주고 싶어요. 내일 영안실로 오셔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그녀와 지민은 레이의 사체를 찾으러 갔다. 커다란 검은 봉투에 담겨 있었다. 서연과 지민은 그것을 택시로 옮기면서 울었다. 운전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무거운 봉투를 트렁크에 싣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려웠지만 서연은 억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파트는 그들이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다만 부엌에는 아직 감식 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문을 채취한 표면에 남은 가루, 증거물이 발견된 자리에 붙여진 번호표들. 서연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 2개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고 나서 비누로 손을 씻었다. 오랫동안 꼼꼼하게 마치 더러움 뿐만 아니라 그날의 기억까지 씻어내려는 듯이 그들은 레이를 집 뒤뜰에 묻어주기로 했다. 그곳에는 늙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걔는 더운 여름날 그 나무 아래 눕는 것을 좋아했다. 서연과 지민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깊게 구덩이를 팠다. 둘은 말없이 일했고 오직 삽이 흙을 파는 소리만 들렸다. 구덩이가 준비되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레이의 사체를 그 안에 눕혔다. 지민은 레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낡은 봉제공, 그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을 옆에 놓아주었다. 서연은 그의 밥그릇을 더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구덩이를 흙으로 덮었다. 서연은 그 위에 강가에서 가져온 크고 평평한 돌을 올려놓았다. 작년 여름 지민이 그 돌 위에 못으로 긁어 새긴 글씨가 있었다. 레이, 최고의 친구, 우리의 영웅. 그들은 무덤 위에 서서 손을 잡고 있었다. 지민은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서연은 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레이가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죽었을 것이고 민주는 돈을 손에 넣고 어쩌면 처벌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마워,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날 구해줘서 고마워. 바람이 사과나무 가지 사이에서 조용히 속삭였고 서연에게는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작별을 고하는 다정한 소리. 수사는 일주일 더 걸렸다. 형사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민준이 그 끔찍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도시 반대편,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철물점에서 쥐약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점원은 그의 사진을 보고
구매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더욱 끔찍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의학자가 서연의 혈액과 모발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그녀의 몸에서 같은 독극물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다. 아주 미세한 양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이는 민준이 그녀를 독살하려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는 몇 주에 걸쳐 조금씩 독을 먹였고 그녀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과정이 길어지자 그는 결정적인 한방, 즉 찌개에 치사량을 넣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형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연은 온몸에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지난 한 달간의 컨디션 난조, 어지럼증, 메스꺼움, 무기력함이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독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그녀를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증상들을 나이와 신경 탓으로 돌렸다. 왜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녀는 형사의 사무실에 앉아 속삭였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까운 사람에 관해서는 누구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죠.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20년을 한 남자와 살면서 그가 언제 괴물로 변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어리석고 순진한 여자라고 느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발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세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살인을 계획했는지, 어디서 독을 샀는지, 어떻게 처음에는 차에, 그 다음에는 음식에 독을 탔는지 털어놓았다. 그의 변호사는 민준이 채권자들의 압박 속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것은 냉정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다른 세부 사항들도 밝혀졌다. 민준에게는 실제로 애인이 있었다. 그보다 15살 어린 강윤아라는 여자였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드나들던 불법 도박장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곳에서 가족의 돈을 탕진하고 있었다. 윤아는 그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더욱이 수사 결과 그녀가 그에게 살인을 부추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준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늙은 마누라는 뭐하러 데리고 살아? 그냥 처리해버리고 보험금 받아서 우리끼리 잘 살자.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읽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늙은 마누라.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민주는 반박하지도 아내를 변호하지도 않고 그저 동의하며 살인을 계획했다. 윤아 역시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부인하려 애썼다. 농담이었고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지민은 이 모든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 서연은 그녀를 심리상담에 데려갔지만 딸은 상담 시간에도 침묵하며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딸과 대화를 시도하자 그녀가 말했다. 그냥 시간을 좀 줘. 엄마. 서연은 그러기로 했다. 그녀는 딸이 반려견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렇다. 민주는 살아있었지만 지민에게 그는 냄비에 독을 뿌리는 것을 본 그날 죽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는 죽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사가 종결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민주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살인 미수 가족 살해, 금전적 동기, 극도의 잔혹성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아는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가을 중순으로 잡혔다. 서연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눈을 마주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다. 가야만 한다고. 그가 처벌받는 것을 봐야 한다고. 자신을 위해, 지민을 위해, 레이를 위해. 재판 당일 그녀와 딸은 검은색의 단정한 옷을 입었다. 변호사는 꼭 갈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지민은 가겠다고 했다. 그녀의 증언은 이미 녹화되어 사건 파일에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그곳에 있고 싶어 했다. 아빠 눈을 똑바로 봐야겠어. 그녀가 아침에 점퍼 단추를 잠그며 말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들은 법정에 들어가 피해자석에 앉았다. 몇 분 후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늙고 수척해 보였다. 서연과 지민을 보자 그의 얼굴에 무언가 흔들렸지만 그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공소장, 증인 진술, 전문가 소견이 낭독되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타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받으려 애썼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다. 그는 죽은 레이의 사진, 서연의 분석 결과, 유나와의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다. 모든 증거가 정확하게 급소를 찔렀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되자 서연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멈춰 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는 이 사람과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저는 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노에 차서 다투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에 걸린 감정을 삼켰다. 우리 집 개가 저 대신 죽었습니다. 레이는 우리 가족이었고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제 15살짜리 딸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제 딸은 매일 그 악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깨어나고 음식이 독에 오염되었을까 봐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민주는 움찔하며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비슷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상관없었다. 저는 그가 최고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끝맺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다. 지민이 그녀의 손을 잡고 굳게 쥐었다. 다음은 유나가 진술했다. 그녀 역시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다. 진심이 아니었고 어리석은 짓이었으며 젊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속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의를 위해 휴정했다. 서연과 지민은 복도로 나와 벤치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불려 들어갔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민주는 중범죄 교도소에서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유나는 의무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조건으로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민주는 서연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판결이 선고되자 서연은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14년 이민주는 14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지민은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연 자신은 55세가 될 것이다. 남은 인생의 절반이 앞에 놓여 있었다. 민준이 끌려나가면서 돌아섰다.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그의 시선을 차분하게 마주했다. 지민 역시 눈물도 분노도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더 이상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듯 바라볼 뿐이었다. 재판 후 삶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모든 시간을 딸에게 쏟았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심리 상담을 받았다. 점차 지민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었다. 그들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레이의 무덤에 찾아가 꽃을 놓고 사과나무 아래 앉아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도움이 되었다. 마치 레이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어느 봄날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지민이 말했다. 엄마, 우리 다른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울까? 서연은 놀라서 딸을 쳐다보았다. 정말 괜찮겠어? 너무 이르지 않니? 아니,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레이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친구가 생기길 바랄 거고. 그냥 레브라도는 말고. 자꾸 생각나지 않게 다른 종으로. 서연은 생각 끝에 동의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영리한 눈을 가진 우스꽝스러운 갈색의 중형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해피라고 지었다. 해피는 레이와는 전혀 달랐다. 활발하고 장난기 많고 약간은 말썽꾸러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부족했던 것을 가져왔다. 기쁨, 웃음, 생기. 지민은 모든 자유시간을 해피와 함께 보내며 명령을 가르치고 공원에서 산책했다. 이웃들은 점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등 뒤에서 수근거렸다. 김 여사님은 어느 날 아파트 현관에서 서연을 붙잡았다. 서연 씨, 어머나,
내가 늘 그 양반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느낌이 그랬어. 봐,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지?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이웃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 대해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아파트는 서연과 지민의 것이 되었다. 보험 증권 스캔들 이후 보험사로부터 상당한 보상금도 받았다. 가끔 서연은 전 남편에 대해 증오심을 느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분노, 서운함, 씁쓸함은 있었지만 증오는 아니었다. 아마도 증오는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서연에게는 그럴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힘은 자신과 지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였다. 연말이 되자 지민은 학교로 돌아갔다. 선생님들은 상황을 미리 전해 듣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해주었다. 소녀는 과외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학업 진도를 따라잡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잘 해냈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나았다. 마치 그 모든 끔찍한 일이 그녀를 단련시켜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다. 나 변호사가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지민이 말했다. 우리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변호할 거야. 서연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자꾸 겁에 질렸던 소녀가 강한 여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다. 인생은 흘러갔다. 서연은 계속 일했고 지민은 공부했다. 그들은 민준 없이, 두려움 없이, 거짓 없이 새로운 삶을 꾸렸다.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 자신의 것이었다. 매년 레이의 기일이 되면 그들은 그의 무덤을 찾았다. 사과나무는 무성해져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서연과 지민은 사과를 따서 파이를 구웠다. 레이가 좋아했을 텐데 서연은 생각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 지민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서연은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울지마. 지민이 엄마를 안으며 웃었다. 좋아서 우는 거잖아. 알아. 그냥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 우리 딸의 지옥을 겪고도 부서지지 않았잖아. 우리가 겪었지. 지민이 바로잡았다. 함께.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고 서연은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했다. 그들은 배신, 공포,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남았다. 세상 모든 것에 맞서는 엄마와 딸. 민주는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서연이 읽지 않고 바로 버렸다. 하지만 3년쯤 지난 후에 하나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고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고 썼다. 용서를 구했다. 지민의 안부를 물었다. 서연은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다.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어떤 것들은 용서되지 않는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고 그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흉터로 남는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서연은 심지어 옆가게에서 일하는 사별한 남자인 현우 씨와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친절하고 차분하고 믿음직했다. 그녀를 재촉하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지민은 그를 좋게 보았다. 좋은 분 같아, 엄마. 그 사람이랑은 전혀 달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지민은 여전히 민준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났다. 지민은 이미 3학년이었고 법률 상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한없이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지만 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해피는 식탁 밑에서 앞발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다. 엄마, 레이는 우리가 자기를 기억하는 거 알까? 지민이 문득 물었다. 서연은 딸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뜰에 사과나무가 보이는 창밖을 보았다.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린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우린 살고 있잖아. 진짜로 살고 있다고. 지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린 살고 있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살고 있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고 있었다. 레이는 서연을 죽음에서만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 둘을 거짓된 삶에서 그들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삶에서 구해냈다. 서연은 종종 그 운명적인 쪽지에 대해
찌개를 먹을지 말지 결정하던 그 순간에 대해 레이가 식탁 위로 뛰어올라 그릇에 내용물을 핥아 먹던 모습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단 하나의 사소한 일이라도 다르게 흘러갔다면 지금 그녀는 없었을 것이다. 지민은 고아로 자랐을 것이고 민주는 어쩌면 처벌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다. 레이가 그녀를 구했다. 지민이 그녀를 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다. 지민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왔다. 서연은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모든 것이 가족, 남편, 집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다. 이제 그 의미는 더 넓고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삶은 연약하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레이처럼 그들의 충실한 친구가 잠든 사과나무 아래에는 해마다 더 많은 꽃이 피어났다. 서연이 직접 심은 수선화, 튤립, 데이지였다. 무덤은 작은 기억의 정원으로 변했고 매년 봄 사과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고 그 아래에서 튤립이 화사한 고개를 들 때마다 서연은 알았다. 레이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이곳에, 이 정원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한, 그는 살아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이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